옛날에 남의 집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부잣집 꼴머슴으로 들어가 죽자 사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 머슴은 배운 것 없이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심성이 너무 착하고 주인 집 사람들과 다르게 인간법도를 알고 있는 썩 괜찮은 총각이었습니다. 주인 집 양반은 심성이 고약하고 양반 체면에 허례러식만 따지는 속물이었습니다. 주인 집에는 딸 셋이 있었는데 맏딸 둘째 딸은 심보가 고약해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심술 부리기와 구박하기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막내딸은 상냥하고 인정이 많아서 뭐든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언니들보다 일찍 시집을 갔지만 그만 혼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이 죽어서 수절하는 과부가 되어 이 집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하루는 고약한 주인이 높이 7자나 되는 커다란 지게를 내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날마다 나무를 해오되 이 지게에 가득 채워 오너라. 이러는 것입니다. 지게를 져보니 여느 지게 3곱절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나무를 가득 채우려면 먼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해야 되겠거든 말입니다.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서는데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야 되겠단 말입니다. 먼저 맏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큰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어림없다. 내가 그리도 한가하다더냐? 하는 수 없이 둘째 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둘째 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어림없다. 내가 내 종이라도 된다더냐. 하는 수 없이 착한 과부 막내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그러고 말고요. 만난 것으로 싸주지요. 이렇게 해서 막내딸이 싸준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웬 허연 노인이 앉아 있다가 손짓을 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지금 몹시 시장하니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게나. 예, 제게 마침 점심 도시락이 있으니 이걸 드시죠. 총각은 망설이지도 않고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아, 저야 아직 젊으니까 밥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노인은 늙은 몸으로 배고픈 걸 어찌 견디나 싶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총각은 그날 점심을 굶고 나무를 했습니다. 배고픈 걸 참고 나무 한 줌 다해서 큰 지게에 가득 채워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도 막내딸이 싸준 점심 도시락을 지게에 싣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길가에 웬 사람이 앉아있다가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그마한 아이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총각은 선뜻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저야 어른이니 밥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아이는 어린 몸으로 얼마나 고생할까 싶거든 말입니다. 그 이튿날도 막내딸이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가다가 또 길가에 앉아서 먹을 것을 청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늙은 안악인 것입니다. 총각은 이번에도 군말 않고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저야 기운이 팔팔하니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안악은 몸도 늙어 힘도 없는데 굶어서야 쓰나 싶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무를 하러 가기만 하면 누군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가지가지입니다. 하루는 병든 할머니, 하루는 지친 나그네, 하루는 눈먼 소경.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이니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느라고 날마다 점심을 굶고 일을 했습니다. 이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첫날 만났던 허연 노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대나무 피리를 하나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니라. 그동안 먹을 것을 청할 때마다 선뜻 내준 내 마음씨가 갸륵하여 이 피리를 주겠노라. 잘 간직했다가 위급할 때 쓰도록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깨보니 아닌 게 아니라 옆에 웬 대나무 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품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 뒤에도 막내딸은 총각이 일 나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총각은 그게 고마워서 막내딸 방에는 군불도 더 많이 떼주고 산에서 새알이라도 주우면 막내딸에게 갖다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정이 담뿍 들어서 서로 참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맏딸 둘째 딸이 이 눈치를 알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다 큰 죄가 됐거든 말입니다.
집주인이 노에서 머슴 총각을 끌어내다 묶어놓고 마구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내 이놈,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봤더냐. 너 같은 놈을 살려둘 수 없다. 죽이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이때 품속에 넣어둔 피리가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산신령님이 피리를 주면서 위급할 때 쓰라고 한 말이 생각나거든 말입니다. 얼른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삘리리 피리를 불었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는 것입니다. 삘리리 자꾸 불었더니 점점 더 높이 떠오르자 이때 이것을 보고 있던 막내딸이 달려와 총각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중으로 둥실둥실 떠올라갔습니다. 둘은 새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 어디론가 멀리 사라졌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금강산 기슭에 가서 움막을 짓고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머슴이란 말은 없지만 말만 없어지고 아직도 머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을 해준다면 정말 머슴이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정승이 한 사람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고 그냥 노는 게 일입니다. 정승도 청렴하면 빚에는 집에서도 살고 보리밥에 김치로 삼시세끼 때우고 살고 이러지만은 그런 청빈한 정승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적당하게 썩은 사람이야. 정승 벼슬하다 물러나면 못돼도 천석지기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지 소일거리는 없지 이러니까 그만 노는데도 진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승이 뭘 좋아하느냐면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겁니다. 마침 슬하에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정승집 딸이라고 너무 쳐다봐서 그런지 도통 중매가 아니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소일거리 한번 마련해보자 하고서 아주 조선팔도에 소문을 냈습니다. 어떤 소문을 냈는고 하니 누구든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이야기를 듣기 싫도록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한다면 딸을 주리라 하고 소문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전국사방에서 이야기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승네 문간방에서 먹고 자면서 한 사람씩 사랑방에 불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멀다 하고 죄다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아무리 잘한들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하루하고 이틀 하면 이야기 미천이 동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쫓겨나고 이래서 쫓겨난 사람이 수도 없었습니다. 문간방에서 득식을 하던 문객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문간방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때 시골 사는 선비 총각 하나가 소문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인데 이참에 장가 한번 들어볼까 하고 올라왔습니다. 정승을 턱 찾아가서 듣자 하니 얘기 잘하면 사위 삼으신다고 해서 얘기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하는데 정승이 보니 행색이 초라할 뿐 허우대 멀쩡하고 말주변 넉넉하고 괜찮아 보이는 녀석인 것입니다. 그래, 어디 해보아라. 하되 내가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느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슬슬 나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흉년이 들었는데 내리 열도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사람들 형편이 이러니 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쌀이고 보리고 양식이라고는 구경을 못하니 이러다가는 사람보다 쥐가 먼저 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군. 그래서 쥐들이 종로 거리에 모여 의논을 했더랍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살방도를 찾아보자 하고 말이지요. 그중 한 쥐가 말하기를 저기 압록강 건너 만주 땅에는 큰 풍년이 졌다네. 이참에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먹고 살자 하더랍니다. 만주 땅이라고? 응, 그래서? 그래서 쥐들이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찍찍. 이놈이 그 다음부터는 그저 찍찍 하고 쥐 소리만 내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정승이 지루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쥐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아직 문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문 안에 있어? 쥐걸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찍찍. 밤낮 찍찍거리는 겁니다. 밤이 이슥할 때까지 찍찍거리다가 정승이 자면 저도 자고 일어나면 또 찍찍거리고 밥 먹고 찍찍거리고 오줌 누고 찍찍거리고 이러기를 한 달이나 했습니다. 정승은 한 달 동안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고 산 거지 말입니다. 참다 못해 이놈아, 대체 어디까지 갔어?
이제 왕신이 지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찍찍거리며 간 게 기껏 왕십이야. 아,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 쥐걸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찍찍, 찍찍, 찍찍. 밥 먹고 찍찍거리고, 오줌 누고 찍찍거리고, 자고 나서 찍찍거리고, 그러기를 1년이나 했습니다. 정승이 1년 동안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고 앉았으니 그만 진절머리가 나는 것입니다. 찍찍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단 말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갔어? 이제는 만주 다 갔겠지? 웬걸요? 아직 멀었습니다. 야, 이놈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만주를 채 못 갔어? 쥐걸음이 오죽해야지요. 이제 개성이 심리 남았습니다. 찍찍, 찍찍, 찍찍. 정승이 들어보니 이거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개성을 채 못 갔으면 아직 몇 년을 더 가야 만주를 가나. 이러다가는 밤낮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다가 늙어 죽겠거든 말입니다. 그만 짜증이 날대로 나서 아, 됐어. 그놈의 찍찍대는 소리 진절머리 나니 그만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사위 삼으시는 겁니까? 아, 내 맘대로 해. 그놈의 찍찍대는 소리만 안 내면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해서 노총각이 정승 사위가 되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승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은 며느리가 장모된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며느리는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사위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일찍 여인 부모에게 뭐 배운 게 없지만 심성이 너무 착하고 생활력이 좋아서 밥 굶는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를 며느리 삼으려고 많은 집에서 중신을 보냈지만 이 처자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 처녀가 연모하는 동네 총각이 있었는데 총각집에서 중신을 보낼 때까지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총각의 집에서 중신이 들어와서 처자는 바로 총각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혼인하고 얼마 후 처자의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손주도 못 보고 외아들이 그만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무슨 운명인지 안주인도 시름시름 암다가 죽고 이러니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홀시아버지하고 청산과부 며느리만 사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해서 홀시아버지를 참 끔찍이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문화는 물론이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낮으로 공대하기를 지극정성으로 한단 말입니다. 다른 며느리 같으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다른 혼처를 찾아 집을 나갈 텐데 이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동네 사람들 칭송이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청춘에 혼자 되어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누운 것 같거든 말입니다. 저만 아니면 며느리가 홀가분하게 개가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저 때문에 저러고 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 못지않게 성품이 착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조용조용 타일렀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나 때문에 이리 고생하는 걸 보기가 참 괴롭다. 너같이 젊은 나이에 어찌 그리 살겠느냐? 나는 살 날도 머지않았으니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좋은 자리 찾아서 잘 살도록 해라.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그 말을 바로 따를 리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팔팔 뛰는 것입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로하신 아버님을 홀로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시아버지는 자꾸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면 내 맘인들 편하겠느냐? 내 아직 몸이 성하니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차라리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다오. 내가 가진 돈을 좀 갈라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바로 떠나거라. 그래야 나도 발 펴고 잘 수 있다. 제발 그렇게 해다오 아가야. 그러면서 돈을 한 보따리 내놓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며느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처 없이 가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한 처녀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거든 말입니다. 거기 가서 불을 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처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도 재취를 못하고 저도 혼기를 놓쳐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며느리는 이 처자가 하는 말에 남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조실부모하며 살아간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된 아버지를 모시고 시집도 못 간 처자가 참 딱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집이라면 인연을 맺을만 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자고 그랬습니다. 처녀 집에서야 이런 처자가 스스로 와서 살겠다니 마달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녀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얻어온 돈을 미천 삼아 논밭도 조금 사고 억척같이 일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가난하던 집살림살이도 조금 펴지게 되고 그러고는 1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잘 살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고 온 홀 시아버지가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문득 시아버지가 생각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매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 딸이 관연한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관연한 딸을 평생 처녀로 늙히시렵니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혼기를 놓쳐 저렇게 늙어버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 그래서 전에 같이 살던 시아버지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심덕이 후하고 살림살이도 먹고 살 만하니 그리로 시집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좋다고 해서 딸을 시아버지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아,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는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사위된 거짓말입니다. 참 기구한 팔자지만은 다 마음 넓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만든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좋다면 좋은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사위가 된 시아버지와 장모가 된 며느리는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피부치가 다른 사람들이 혼인하며 하나의 가문을 만듭니다. 여기 며느리와 시아버지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산다면 집안이 정말 화목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농사꾼 총각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사는 것을 빡빡하지만 심성이 곱고 하루하루 부지런한 게 일하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농사를 지내면서도 논에 사는 하찮은 미물도 죽이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농사꾼 마을에 큰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큰 물이 졌습니다. 큰 물이 지면 강물이 많이 불어서 흙탕물이 마구 내려올 게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농사꾼이 강가에 나가보니 아기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둥둥 떠내려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마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불어서 내려오는 흙탕물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적에도 한 세상 살려고 태어났을 텐데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대로 개를 건져줬습니다. 물을 많이 먹은 것을 토하게 하고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흙탕물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징그러운 뱀이지만 목숨은 다 같이 중한 것이니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뱀도 건져줬습니다. 오랫동안 물에 떠내려오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집에 데려다 집더미 속에 넣어두고 보살펴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노파가 물에 빠져 떠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단 말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건져줬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얼른 건져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미움도 쑤어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극진히 보살펴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비도 멎고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구해준 게 뱀, 노파도 모두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셋을 보고 이제는 저마다 제가 할 길로 가서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와 뱀은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노파는 남편도 여의고 자식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다고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할 터이니 여기서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 힘없고 가엾은 노인을 못 본 척하기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그 사람을 엄마처럼 여기고 데리고 살았습니다. 구해준 노파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몇 달이 지나서 하루는 개가 농사꾼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그때 물에서 건져준 개가 아니냐? 참 반갑구나.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다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개가 농사꾼의 소매를 물고 끌면서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개는 산으로 자꾸 들어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거기에 산삼이 많이 있었습니다. 캐보니 어린아이 몸뚱이만 한 산삼이더란 말입니다. 개가 가리키는 곳마다 산삼이 나오는데 다 캐니 몇십 불이나 되더란 말입니다. 산삼이라는 게 값이 좀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다 팔아서 이 농사꾼은 금세 부자가 됐습니다. 산삼 판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기와집도 짓고 이렇게 아주 부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로 잘 살게 되니까 같이 사는 노파가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만 안 하면 좋겠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마구 펑펑 쓰는 것입니다. 술 먹고 옷 사고 비싼 배물을 셀 수 없이 사느라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농사꾼이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돈을 마구 쓰다가는 얼마 안 가서 살림이 거덜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달라고 해도 꼭 쓸 일이 아니면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농사꾼 몰래 돈을 훔쳐내다가 또 마구 펑펑 쓰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사꾼이 이 노파를 쫓아냈습니다. 내가 물에 빠진 아주머니를 건져준 것은 이러자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함께 못 살겠으니 이 집을 나가주세요. 날 원망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사세요. 당분간 쓸 노자돈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그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관가에 고자질을 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농사꾼이 도둑질을 해서 부자로 잘 산다고 고을 원님에게 고에 바쳤단 말입니다. 농사꾼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관가에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하니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짐승과 사람을 건져놨더니 짐승은 보온을 하고 사람은 배반을 하는구나 싶어서 한숨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옥문으로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들어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에 농사꾼이 구해준 뱀이거든 말입니다. 옳지, 이 뱀이 내가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구해주려고 왔나 보다 하고 반가워하는데 글쎄 뱀이 스르르 기어와서는 농사꾼 발목을 꽉 물어버리지 뭡니까? 그래놓고는 다시 스르르 기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다가 나중에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살이 시커멓게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몹쓸 놈의 뱀 같은 이라고. 죽을 목숨을 살려줬더니 들에 나를 죽이는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뿐인 줄 알았더니 짐승까지도 그럴 줄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놈의 뱀이 다시 스르르 기어들어 오지 뭡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무슨 풀잎사기를 하나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제가 문 상처에다 풀잎사기를 턱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부기도 가라앉더란 말입니다. 그게 뱀독을 풀어내는 약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바깥이 떠들썩하기에 가만히 듣자니 이 고을 사또가 간밤에 뱀한테 물려서 다 죽어간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옳거니 그 뱀이 어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까닭을 이제야 알겠구나. 농사꾼이 얼른 포조를 불러서 자기를 사또에게 데려다주면 당장 고쳐보겠노라고 그랬습니다. 포조리가 사또에게 그 말을 고하니 사또가 농사꾼을 부를 게 아니겠습니까? 농사꾼은 풀잎사기를 상처에 붙여서 사또의 목숨을 살려놨습니다. 사또는 농사꾼에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농사꾼을 옥에서 풀어주고 누명 씌운 노파를 도로 옥에 가두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러니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만 더러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들리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에 음망덕한 노파처럼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당치 않게 부려먹는 일이야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꾀를 써야지 섣불리 힘으로 이기겠다고 덤벼서는 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일찍이 부모를 잃고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는 총각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총각이 하루는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웬 젊은 부부가 집 앞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도 구슬프게 울기에 연유를 물었더니 우리 집 6살 배기 외동아들이 부잣집의 머슴으로 끌려갔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졌기로 부잣집에 보리쌀 한 가마를 구워 먹었는데 올해도 흉년이라 갚을 길이 없게 됐어요. 그 빚을 못 갚았다고 빚 대신에 아이를 끌고 가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기가 막혀. 6살이면 이제 겨우 부모 품 안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인데 그런 애를 머슴으로 부려먹겠다고 끌고 갔으니 참해도 너무했지 말입니다.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경우 없는 사람에게는 꾀를 쓰는 게 상책이다 싶거든 말입니다. 고정하시고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위로하여 안심시켜 놓고 그 길로 바로 부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남편을 여의고 욕심쟁이 마님이 살림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집에서 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에야 찾았군. 와하니 일손이 달리는 듯한데 나 같은 사람 머슴으로 안 쓸 테요. 한참 동안 일을 안 했더니 온몸이 근질근질하네. 하고 수작을 걸었습니다. 마님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몸집이 우람하여 힘께나 쓸 것 같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달려 6살 배기 어린아이까지 논밭으로 내몰던 참에 이게 웬 떡이냐 싶지만 세경 받아서 한미천 잡으려는 건달을 들였다가는 본전 찾기 바쁘겠기에 짐짓 슬쩍 어깃장을 놨습니다. 뭐 일손이야 넉넉하지만 굳이 일을 하겠다면 받아주마. 그런데 우리 집 살림이 보기보다 얇아서 세경은 많이 못 주네. 총각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세경은 무슨 세경을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족하지요. 이렇게 서근서근하게 나오니 마님이 그만 입이 해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저 밥이나 먹이고 옷이나 입히고 행랑채 문간방이나 내어주면 세경 한 푼 안 주고 부려먹게 생겼으니 이거야말로 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온 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장 집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속 보이게 말투까지 은근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좋네. 그 뭐 우리 집 음식이야 억을 만할 걸세. 반찬도 딴 집보다야 나을 테고. 내 집이려니 생각하고 오늘부터 당장 일하게나. 그러니까 총각이 하는 말이 그런데 말씀이요. 주인마님. 듣자니 이 집에 6살 배기 어린애가 머슴 살고 있다던데. 나도 체면이 있는 놈이요. 그런 조물에게하고 같이 일 못하겠으니 그놈 내보내고 나면 일을 하지요. 하거든 말입니다. 아, 듬직한 일꾼이 거저 생겼는데 그런 젖비린내 나는 아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보내려고 하던 참이었네. 당장 내보내지. 주인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니까 총각이 한술 더 떠서 아주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분명히 하는 게 좋겠지요. 이걸 전부 문서에 적어서 나 하나, 많이 많아 가집시다. 그러니까 뒷말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주인한테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굳이 마다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 아무개는 이 총각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 대신 이 총각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한다. 6살 배기 아무개는 내보낸다. 이렇게 2장을 써서는 도장까지 꾹꾹 눌러서 각각 한 장씩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새 머슴 일하는 것 보자고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날이 샌지 오래니 머슴이 일어나 분주하게 일하고 있으려니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마당에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머슴 방문을 열어보니 글쎄 이놈이 큰 대자로 들어누워서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마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 이놈아. 냉큼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쇠죽도 끓여야지 뭐라고 자빠진 거야? 하고 냅다 소리부터 질러놓고 들여다보니 이놈이 남사르럽게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놈 남사스럽게 여태 옷도 안 입고 뭘 하고 있어. 그래도 태평스럽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 참, 마님도 문서에 적혀 있잖아요. 이런다 말입니다. 아 이놈아. 문서에 뭘 어쨌단 말이냐? 문서에 쓴 걸 그래 벌써 잊어버리셨단 말입니까? 분명히 입혀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 마님이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지 뭐야. 문서에 입혀준다라고 쓸 적에는 그저 헌 옷이나 두어 벌 주면 될 줄 알았지.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줘야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머슴이란 놈은 자꾸 문서를 들먹이며 부득부득 옷을 입혀달라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보니 이러다가는 저만 손해겠거든 말입니다. 마님이 할 수 없이 머슴 옷을 다 입혀줬습니다. 그제야 이놈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쇠죽도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밥상을 받고 나니 이건 더 가관인 것입니다. 머슴 살러 왔다는 녀석이 밥은 안 먹고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 있거든 말입니다. 이 녀석아, 밥은 왜 또 안 먹어? 찬이 마음에 안 드는 거냐? 마님이 다그치니까 아이 참, 문서에 적혀 있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이러고 입만 딱 벌리고 앉아 있거든 말입니다. 문서에 뭘 어쨌다고? 마님이 먹여주기로 했잖아요. 갈수록 태산이지 뭐겠습니까? 문서에 먹여준다라고 쓸 적에는 그저 밥이나 굶기지 않으면 되려니 했지. 제 손으로 머슴 입에 밥술을 떠먹여줘야 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동안 또 옥신각신하다가 주인이 할 수 없이 머슴 입에다 한 숟갈 두 숟갈 떠 넣어가며 밥을 먹여줬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마님만 손해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머슴이 슬금슬금 일하러 나가는데 점심때가 다가오니 주인 마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또 숟갈로 밥을 떠먹여줘야 할 판이거든 말입니다. 그렇지만 안 먹여줬다가는 또 문서를 들먹이며 고집을 피울 것이 뻔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한술 두술 밥을 먹여주고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밥도 먹여주고 나니까 이번에는 글쎄 잠을 안 자는 것입니다. 이놈아, 잠은 또 왜 안 자는 게냐? 문서에 있잖아요. 벌써 잊으셨나요? 문서에 뭘? 또 문서에 뭐가 있는데? 잠도 재워준다고요. 마님이 이제는 문서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나고 등골이 서늘해져.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다 못해 남녀가 유별하는 양반 규수가 이제는 저 커다란 덩치를 안고 자장자장 얼러줘야 할 판이니 식은땀 안 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머슴 사는 동안에는 내내 그 짓을 해야 할 판이니 이거야 어디 해먹을 노릇인가. 마님이 한참 동안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그만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습니다. 이놈아, 문서고 약속이고 다 귀찮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총각은 주인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머뭇거릴 일이 있겠습니까? 두 말 않고 싱글싱글 웃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총각의 꾀로 6살 배기 아이를 머슴에서 구했습니다. 요즘에도 돈이나 권세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의 탐욕으리에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일찍 시집와서 남편이 금방 죽고 수절하고 있는 한 청산과부가 살았는데 이 과부는 혼자이기 때문에 여간 심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기만 좋아했지 정작 저더러 하라면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남들처럼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잘해보나 자나깨나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어디서든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 꼭 새겨뒀다가 그걸 흉내내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 과부 이웃집의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할머니가 살았는데 하루는 과부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따라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 있었는데 마침 마당에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 오더란 말입니다. 그걸 보니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혼잣말로 가락을 붙여가지고 엉금엉금 키는구나 했습니다. 과부는 개구리를 못 봤으니까 그게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꼭꼭 새겨뒀습니다. 엉금엉금 기는구나. 엉금엉금 기는구나. 엉금엉금 기는구나. 이러고 몇 번 외워뒀습니다. 그때 개구리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오다가 파리를 보고 혀를 쑥 내밀어 날름 잡아먹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니 또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가락을 붙여가지고 날름 먹는구나 했습니다. 이번에도 과부는 개구리를 못 봤으니까 그게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몇 번 외워서 새겨뒀습니다.
날름날름 먹는구나. 날름날름 먹는구나. 날름날름 먹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구리란 놈이 또 어디 파리가 없나 하고 눈을 반질반질하게 뜨고 살피거든 말입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또 재미있어서 반질반질 보는구나 했습니다. 흥이 나서 가락을 붙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것도 이야기인 줄 알고 자꾸 외웠습니다. 반질반질 보는구나. 반질반질 보는구나. 반질반질 보는구나. 그러고 나니 개구리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할머니는 당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한 달 전부터 도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과부나 호라비 집을 주로 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감나가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문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다. 그날 밤에 과부가 방에 앉아서 물레를 돌리면서 이야기 흉내를 냈습니다. 낮에 할머니한테 배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새겨뒀으니까 혼자서 한번 해보는 거짓말입니다. 할머니처럼 가락을 붙여가지고 엉금엉금 기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집에 그 도둑이 들었단 말입니다. 도둑이 뭘 훔치려고 들어오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개구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왔습니다. 기어 들어오다 보니 방 안에서 물레 소리가 시롱시롱 나더니 난데없이 엉금엉금 기는구나. 엉금엉금 기는구나. 이러거든 말입니다. 아, 가슴이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걸 누가 보고서 저러나 싶어서 가슴이 뜨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살금살금 기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솥에 밥이 남아있는데 이놈의 도둑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솥에 밥 남은 걸 손으로 날름날름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름날름 먹는구나. 날름날름 먹는구나. 아, 이런단 말입니다. 도둑이 그만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레질을 하면서 이야기 흉내 낸다고 그러는데 도둑이 듣기에는 똑 저보고 그러는 것 같거든 말입니다. 아, 캄캄한 부부업에서 내가 하는 일을 어찌 저리도 잘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용한가? 도둑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금살금 방문 앞에 다가가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구멍에 눈을 바짝 들이대고 반질반질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물레질하던 과부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반질반질 보는구나. 반질반질 보는구나. 이러지 뭡니까? 이쪽을 보지도 않고 말이입니다. 과부는 할머니한테서 배운 이야기를 흉내낸다고 그러지만 도둑이 듣기에는 영락없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거든 말입니다. 도둑이 그만 기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아이쿠, 가슴이야.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는 내 목숨 달아나겠다. 도둑이 이러고 그만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고 그 이후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노해서 그 여인을 자기한테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순진한 청산과부가 이야기 흉내내다 보기 좋게 도둑을 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돈 많은 부자 과부마님과 그 집에 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자마님은 돈 모으는 걸 낙으로 삼고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돈만 들여다보고 살았습니다. 돈자루에 돈이 점점 불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입만 떨어지면 돈 하고 눈만 떨어지면 돈자루부터 찾고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잘 때도 돈자루를 베고 자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돈 하면서 사니까 자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머슴에게 밥을 준다는 것이 쌀이 아까우니까 강냉이로 떡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많이나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딱 3개,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주는 이러는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 머슴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나마 안 주는 것입니다. 이러니 머슴은 강냉이 떡에 목을 메고 그저 그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돈 모으는 것처럼 강냉이 떡을 모으는데
끼니 때마다 떡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볕에 바짝 말려 자루에다 넣어두었습니다. 부자가 그러는 것처럼 잘 때도 떡자루를 끼고 자고 눈만 떨어지면 떡자루를 들여다보면서 자루에 떡 부스러기가 점점 모이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머슴이 떡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비웃기를 이 어리석은 놈아, 그깟 떡 부스러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그것 한 자루 다 채워야 돈 한 푼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나 머슴은 떡 부스러기를 모아서 한 자루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도 이만저만 많이 온 게 아니고 아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왔습니다. 한 달 이래를 내리 비가 쏟아붓는데 처음에는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다음에는 길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갔습니다.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집을 떠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제일 귀한 것 하나씩만 메고 지고 갔습니다. 마님도 머슴도 피난을 갔는데 마님은 돈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돈자루를 짊어지고 가고 머슴은 떡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도 그대로지 뭡니까? 그러니 당장 급한 게 먹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머슴은 떡자루에서 떡 부스러기를 한 줌씩 꺼내어 맛있게 먹는데 부자는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딱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머슴 옆에 앉아서 떡 부스러기를 한 줌 나누어 주기를 기다렸지만은 머슴이란 놈은 주인이 배를 고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 혼자만 먹는단 말입니다. 그것 좀 달라고 하자니 주인 체면이 깎일 것 같고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한 닷새 지나니까 부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눈앞이 흐릿흐릿해지는데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옆에서는 머슴이 떡자루를 끼고 앉아 떡 부스러기를 얌얌 소리까지 내어가며 먹는데 그걸 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인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없는 웃음까지 슬슬 흘려가며 머슴한테 빌붙었습니다. 돌쇠야, 그 떡 부스러기 한 줌만 다오. 그랬더니 머슴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한다는 소리가 아, 마님 같은 양반님도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요? 이런 것은 천한 우리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하고는 줄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양반이라고 못 먹는 것이 있다더냐? 그러지 말고 좀 다오. 내 떡값으로 돈 다 푼을 줄게.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냐? 돌쇠야, 그럼 한 양을 주마. 떡 부스러기 한 줌에 돈 한 양이면 그게 어디 적은 돈이냐? 그래도 머슴은 거들떠볼 요량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좋아. 내 큰맘 먹고 단양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못 들은 척 떡 부스러기만 냠냠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냥이면 되겠느냐? 그래도 머슴은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50냥. 이 돈이면 논 한마지기 갑시다. 어떻냐, 돌쇠야? 그래도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아니, 1000냥 어떻냐? 그래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1000냥을 준다는데도 싫다니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쫄쫄 굶으며 온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 부자는 참 더는 못 견딜 지경이 됐습니다. 배는 고플 대로 고파서 창자가 뒤틀리고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머슴이 입맛까지 다셔가며 떡 부스러기를 얌얌 먹고 있으니 이건 뭐 미칠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돈자루를 통째로 머슴에게 갖다 안기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이 돈 자루 다 줄 테니 제발 그 떡 부스러기 한 줌만 주면 안 되겠니? 그제야 머슴이 못 이기는 척돈 자루를 받고 떡 부스러기를 집어주는 것입니다. 부자 마님은 애지중지하던 돈자루를 제 입으로 돈 한 푼보다 못하다고 한 떡 부스러기 한 줌하고 바꾼 셈이지 않겠습니까? 그 우비는 멈추고 양반은 평생 모은 돈자루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머슴은 그날 이후로 그 집을 나와 집 사고 논 사고 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돈 꽤나 있다고 인색하고 사람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마님처럼 가진 모든 돈자루를 잃을지 모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옛날 사람들 살아가는 내력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뭐 요새도 이런 비슷한 일이 없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떤 마님이 남편을 일찍 여애고 딸 둘을 두었는데 둘 다 나이가 차서 시집 보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님의 집안이 그저 그만한 것입니다. 양반이라는 건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떵떵거리는 권문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밤낮 다른 양반 앞에서 코를 박고 사는 집도 아니란 말입니다. 살림도 그저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노젓가리 쌓아놓고 사는 천석군 만석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가난뱅이도 아니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만하단 말입니다. 이 마님이 친구들에게 중신을 청하면서 내 딸을 그저 뼈다귀나 안이를 대 말을 좀 내어주게. 뼈다귀나 안이를 대. 뼈다귀는 양반을 뜻하며 곧 죽어도 체면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은 고사하고 지체에 있는 양반 집에 딸을 보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봤던지 어찌어찌 소원대로 뼈다귀나 안이를 떼로 시집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보내놓고 3년 지났는데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한 번은 딸네 집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게 참 당최 형편없는 집인 것입니다. 집이라는 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오막살이인데 살인문은 다 찌그러져서 너덜너덜하고 아궁이에는 언제 불을 뗐는지 풀이 뾰족뾰족 돋아나고 이 지경이거든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돈집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자기 딸이 나오는데 이것이 밥보자기를 허리에 두르고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치마가 없어서 밥상도 없는 밥보자기를 앞치마 삼아 두르고 사는 거지 말입니다. 참 기가 탁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사는 꼴을 보니 참 어렵기는 어렵구나. 어미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뼈다귀나 안이를 대를 찾아보냈더니 입에 풀칠을 못하니 낭패로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둘째 딸 중신을 청하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둘째 딸은 뼈다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밥이나 먹는데 말을 내어주게나. 밥이나 먹는데 상놈이어도 괜찮은 겐가 좋은 혼처가 있긴 하나 있는데 했단 말입니다. 맏딸이 사는 꼴을 보니 하도 기가 질려서 둘째는 지체 따지지 말고 살림께나 있는 집에 중신을 해달라 이거지 말입니다. 이번에도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원대로 밥술이나 먹는 집에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시집을 보냈거든 말입니다. 시집을 보내놓고 3년 있다가 둘째 딸네 집에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나 하고서. 그런데 이 집에는 사위고 사돈이고 죄다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물으니 밤낮 볼기 맞느라고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말하자면 상놈의 집인데 재산이 좀 있으니까 금방 양반들이 걸핏하면 잡아다. 뭘 좀 빼앗아 볼 요량으로 트집을 잡고 볼기를 친다 이런단 말입니다. 옛날에야 못된 양반들이 이 모양으로 토색질하는 게 예사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둘째 딸 사는 꼴을 보니 이것도 참 못 볼 일이거든 말입니다. 아, 너는 밥이나 먹는 데를 찾아보냈더니 사위 볼기가 나만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지팡이를 질질 끌면서 돌아오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밥보자기가 나으냐, 볼기가 나으냐. 아, 정말 애통스럽다. 이렇게 한탄을 하며 갔습니다. 밥보자기가 나으냐, 볼기가 나으냐. 이렇게 연신 중얼거리면서 간이 마침길 가던 사람이 듣고는 아주머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내의 행색을 보니 어느 집에서 머슴 사는 마당새로 보였습니다. 아, 당신이 알 바 아니오. 애기 한들 뭘 어떻게 해줄 형편도 못 돼 보이는데. 그 무슨 걱절이 있는 듯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어디 말 좀 해보. 자꾸 묻기에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딸을 둘뒀는데 하나는 뼈다귀나 안이를 대를 찾아 시집 보냈더니 워낙 궁색하여 밥보자기를 두르고 살고 하나는 밥이나 먹는 데를 찾아 시집 보냈더니 양반에게 볼기 맞느라 정신이 없고 이러니 둘 다 불쌍해서 못 보겠소. 그래서 밥보자기 두르고 사는 게 나으냐 볼기 맞고 사는 게 나으냐 하고 혼잣말을 한 것이요.
길 가던 사람이 듣고 보니 참 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머슴 같은 사내는 신분을 속이고 암행을 하는 암행어사였습니다. 박문수라면 삼남에서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어사 아니겠습니까? 박어사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두 딸이 출가한 집 내력을 소상하게 물어보더니 그 길로 그 고을 관아에 가서 원에게 마패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인근에 내 피부치가 있어서 좀 보고자 하니 불러다 주시겠어. 하고 어디 사는 아무개라고 볼기 맞는 둘째 사위 이름을 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을원이 예복을 갖춰가지고 그 볼기 맞는 집에 보냈습니다. 그 집 사위가 방에 들어누워 있다 보니 번거짓은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관에서 좀 보시잡니다. 아이쿠, 탄건 쓴 양반 나부랭이들한테 부지게 당하더니 이제는 관가에까지 불려가 볼기를 맞게 생겼구나 하고 겁이 잔뜩 났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기어 나와서 가마를 타고 관가에 당도하니 박어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아우가 여기에 산다는 말만 듣고 한 번도 못 찾아봤더니 마침 지나는 길에 한번 보고나 가자고 청하였네.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이. 하고 방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밤낮 양반한테 볼기만 맞던 사람이 어사에게 아우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박어사가 남의 귀가 없는 곳에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조용 이르기를 아까 길에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들었네. 들어보니 참 딱하여 내가 자네 피부치 노릇을 할 테니 그저 그런 척하고 지내게. 그러면 아무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걸세. 그리고 구살림 다 가지고 있어봐야 죽을 때 안고 가는 것도 아니니 큰동서에게 밥만 뚝 떼어주게. 그 집 형편이 아주 딱하다니 적선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 하는데 들어보니 고맙고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그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박문수 어사의 먼 친척 아웃벌이 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 그 다음부터는 양반 나부랭이고 뭐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에게 재산을 절반 뚝 떼어주니 그 집도 허리를 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슴행색을 하고 암행하는 박문수 어사가 양반집 마님의 곤란한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반상의 구별은 없다지만 정말 구분이 없을까요? 자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저기 갑질하는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명한 암행어사들이 이 양반들을 모두 벌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슴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밤낮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게 없지. 몇 푼 안 되는 세경 받아 옷 사입고 신사 신고 나면 빈털털이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머슴 일이라는 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10년 머슴살이에 남는 건 골병뿐이라더니 나이 30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참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슴살이 그만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딱히 갈 데도 없으니까 그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가다 보면 무슨 살길이 나오겠거니 하고 걷는데 그러다 보니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깊은 산골 고갯길이어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쩌겠습니까? 나무 밑이든 무덤 가든 잘만한 데를 찾아서 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저기 살피며 가다 보니 마침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하지 뭡니까? 잘됐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산속에 오막살이 초가집이 한 채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찾으니 시누이 와올케로 보이는 두가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까 아주 반가워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앉아있으니 두가부가 부엌에 가서 떡을 한 사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접할 거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드세요. 시장하던 참이라 사양하고 자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고맙다고 하고는 그냥 먹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를 먹고 나니 이런 변이 있나? 몸이 슬슬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고 하니 먼저 몸통이 커지고 몸통이 스르르 커져서 황소 몸통만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팔다리가 달라지는데 그냥 울룩불룩 늘어나서 네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팔은 앞다리가 되고 다리는 뒷다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머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고 하니 커다랗게 부풀어서 눈은 퉁방울눈이 되고 귀는 쫑긋 길어지고 입은 툭 튀어나와 쭉 찢어지고 코는 쑥 들어가 콧구멍만 커다래져서 벌름벌름해지고
그 다음에는 엉덩이에서 꼬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쑥 나와서 덜렁덜렁. 그러고는 온몸에 가는 털이 숭숭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겠습니까? 영락없는 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소가 돼버린 거짓말입니다. 떡 3개를 먹고 나니 그만 소가 됐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내 몸이 왜 이래? 놀라서 소리를 쳤더니 그 소리는 안 나고 목구멍에서 음매 하고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야? 목소리는 또 왜 이래? 하니까 또 그 소리는 안 나고 음매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소가 되다니. 해도 음매 소리만 나고 이 일을 어째 누가 나 좀 살려줘요. 해도 음매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두가부는 해웃더니 소가 된 머슴을 콧두레를 꿰고 고피를 메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저희들끼리 수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놈을 내일 장에 내다 팔자. 그래. 이번엔 젊은 놈이니 값도 좋겠지? 이놈이 95번째인가. 그래. 이제 5놈만 더 소 만들어 팔면 100을 채우고 그러면 우린 사람이 된다? 돈 많은 부자 사람이 되는 거다? 수작하는 꼴을 가만히 보니 치맛자락으로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우 꼬리가. 이것들이 여우였던 것입니다. 여우가 두갑으로 둔갑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꿰어다가 떡을 먹여서 소로 만들어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 만들어 팔아먹은 사람이 이제까지 94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 머슴이 95번째로 걸린 거고 그렇게 100사람을 채워서 이것들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수작인 것입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동안 소 팔아 챙긴 돈이 많으니 그걸로 부자 돼서 살 쏙셈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뒤 사정을 다 알았지만은 안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때는 늦었는데 이미 소가 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입에서는 음매 소리밖에 안 나고 이러니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콧줄에 꿰이고 고삐에 매어 있다가 이튿날 아침에 장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어떤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여우는 소 산 사람한테 가만히 이르기를 이 소한테는 물을 먹이면 안 되니 무는 절대 먹이지 마오. 하고는 돈을 챙겨 가버렸습니다. 소가 된 머슴은 끌려가서 서로 살았습니다. 외양간에서 자고 볏짚이나 먹고 날만 새면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주인한테 이끌려 들어오고 이리야 남의 집 머슴 살 때도 밤낮으로 했으니 못할 건 없지만 이게 참 할 짓이 못 되는 것입니다. 머슴 살 때 죽도록 일하고 골병만 들었는데 소가 돼서 또 죽도록 일하니 골병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만 죽는 게 낫겠다. 생각다 보니 여우가 자기를 팔면서 주인한테 물을 먹이지 말라고 한 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을 먹이지 말라는 걸 보니 물을 먹으면 죽기라도 하나 본데 까짓것 먹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틈을 봐서 물을 훔쳐 먹었습니다. 큰 무 1개를 우걱우걱 다 먹고 나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슬슬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여우가 준 떡을 먹고 달라질 때처럼 달라지는데 이번엔 거꾸로야. 먼저 몸통이 스르르 줄어들어 사람 몸통만 하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내 다리가 줄어들어서 사람 팔다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앞다리는 팔이 되고 뒷다리는 다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머리가 줄어들고 눈, 귀, 입, 코가 다 사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엉덩이에 붙어 있던 꼬리가 쑥 들어가고 온몸에 난 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사람이 됐습니다. 도로 멀쩡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물을 먹으면 도로 사람 된다고. 그래서 여우가 못 먹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사람이 됐으니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주인한테 사연을 얘기하고 그 길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정처 없이 걸어가는데 가면서 생각해보니 그놈의 여우가 참 괘씸하단 말입니다. 아, 멀쩡한 사람을 서로 만들어 팔아먹다니. 아무리 여우라도 참 못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우가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자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소판 돈으로 부자 되어 살 텐데 못된 놈이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안갚음을 좀 해줘야겠다. 그 길로 그 고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여우가 여태 그 집에 있는 것입니다. 두갑으로 둔갑한 여우 말입니다. 이따가 이 사람이 찾아가니까 또 반겨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떡을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떡을 받아서 먹는 체하고는 안 먹었습니다. 입에 넣고만 있다가 틈을 봐서 꺼내어 삿자리 밑에 넣어놨습니다. 1개, 2개, 3개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니 이놈의 여우들이 밖에 나가서 저희들끼리 수군수군 수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떡을 3개나 먹고도 소가 안 되지? 그러게. 저놈만 소로 만들어 팔면 이제 100을 채우는데. 들어보니 그새 4사람을 더 소로 만들어 팔아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99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만 소로 만들면 이제 100을 채운단 얘기거든 말입니다. 내가 떡을 잘못 만든 것 아니야. 내가 떡을 잘못 찐 것 아냐. 저희들끼리 옥신각신하더니 우리가 한번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우 둘이서 떡을 1개, 2개, 3개 먹으니까 일 낫지 않겠습니까? 소되는 떡을 먹었으니 소가 안 되고 어쩔 겁니까? 소가 된 여우를 이 사람이 얼른 달려들어 콧두레를 꿰고 고삐를 메어서 날이 박는 대로 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2마리 다 팔아 돈도 두둑이 챙겼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안가품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 여기저기서 소되었던 사람들이 다 도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우한테 홀려서 소가 되어 팔려간 99사람들 말입니다. 모두 다시 사람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머슴은 여우가 소 팔고 모아둔 돈을 모두 가지고 내려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도 이런 여우 같은 놈에게 당한다면 이 머슴처럼 복수할까요? 아니면 남이야 어떻게 되었던 그냥 지나칠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장모된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며느리는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사위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일찍 여인 부모에게 뭐 배운 게 없지만 심성이 너무 착하고 생활력이 좋아서 밥 굶는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를 며느리 삼으려고 많은 집에서 중신을 보냈지만 이 처자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 처녀가 연모하는 동네 총각이 있었는데 총각집에서 중신을 보낼 때까지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총각의 집에서 중신이 들어와서 처자는 바로 총각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혼인하고 얼마 후 처자의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손주도 못 보고 외아들이 그만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무슨 운명인지 안주인도 시름시름 암다가 죽고 이러니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홀시아버지하고 청산과부 며느리만 사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해서 홀시아버지를 참 끔찍이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문화는 물론이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낮으로 공대하기를 지극정성으로 한단 말입니다. 다른 며느리 같으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다른 혼처를 찾아 집을 나갈 텐데 이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동네 사람들 칭송이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청춘에 혼자 되어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누운 것 같거든 말입니다. 저만 아니면 며느리가 홀가분하게 개가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저 때문에 저러고 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 못지않게 성품이 착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조용조용 타일렀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나 때문에 이리 고생하는 걸 보기가 참 괴롭다. 너같이 젊은 나이에 어찌 그리 살겠느냐? 나는 살 날도 머지않았으니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좋은 자리 찾아서 잘 살도록 해라.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그 말을 바로 따를 리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팔팔 뛰는 것입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로하신 아버님을 홀로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시아버지는 자꾸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면 내 맘인들 편하겠느냐? 내 아직 몸이 성하니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차라리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다오. 내가 가진 돈을 좀 갈라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바로 떠나거라. 그래야 나도 발 펴고 잘 수 있다. 제발 그렇게 해다오 아가야. 그러면서 돈을 한 보따리 내놓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며느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처 없이 가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한 처녀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거든 말입니다. 거기 가서 불을 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처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도 재취를 못하고 저도 혼기를 놓쳐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며느리는 이 처자가 하는 말에 남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조실부모하며 살아간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된 아버지를 모시고 시집도 못 간 처자가 참 딱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집이라면 인연을 맺을만 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자고 그랬습니다. 처녀 집에서야 이런 처자가 스스로 와서 살겠다니 마달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녀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얻어온 돈을 미천 삼아 논밭도 조금 사고 억척같이 일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가난하던 집살림살이도 조금 펴지게 되고 그러고는 1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잘 살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고 온 홀 시아버지가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문득 시아버지가 생각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매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 딸이 관연한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관연한 딸을 평생 처녀로 늙히시렵니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혼기를 놓쳐 저렇게 늙어버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 그래서 전에 같이 살던 시아버지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심덕이 후하고 살림살이도 먹고 살 만하니 그리로 시집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좋다고 해서 딸을 시아버지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아,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는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사위된 거짓말입니다. 참 기구한 팔자지만은 다 마음 넓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만든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좋다면 좋은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사위가 된 시아버지와 장모가 된 며느리는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피부치가 다른 사람들이 혼인하며 하나의 가문을 만듭니다. 여기 며느리와 시아버지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산다면 집안이 정말 화목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